자, 지금까지 추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추론 통계 중에서도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선형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수업 첫 시간에 얘기한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계학습 시간에 배운 선형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형회귀 모형은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관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떠한 관계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형에게 모형을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하지만 모형의 형태 혹은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시간에 배운 거랑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형회귀 모형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선형인 모형을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독립변수에 대해서 선형인 모형 아니면 파라미터에 대해서 선형인 모형을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하나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파라미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선형 모형이 아닌 것은 무엇이에요? 1번, 2번, 3번. 3번이죠.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형에게 모형을 왜 사용을 한다고요? 이 수업 시간에? 음?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예요? 모집단에 존재하는 혹은 표본 집단에 존재하는 어떤 걸까요? 어디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의 대상은 모집단이에요. 알겠죠? 모집단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선형회귀 모형을 가지고 파악하는 모집단에
특성이 무엇이 되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 근데 선형액의 모형을 이용해서 항상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모집단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선형액의 모형을 생성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모집단 모형 혹은 파퓰레이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가 x1과 x2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선형액의 모형을 이용해서 모집단에 존재하는 x1과 y의 관계, 그리고 x2와 y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모집단 모형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얘는 모집단 모형으로 적합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얘네들은 다 모집단에 존재하는 변수들이에요. 얘를 가지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이랑 왼쪽에 있는 텀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컴이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x1이 교육 정도고 x2가 나이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적합한 말이 되는 모집단 모형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소득은 모집단에 존재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걔를 지금 어떠한 변수, 어떠한 변수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육 정도랑 나이라고 하는 특정한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만 하면 왼쪽에 있는 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즉 소득의 100%가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식만 보면. 교육 정도랑 나이로 100%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얘는 모집단 모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모형에는 반드시 어떠한 텀이 들어가야 할까요? 마지막에 에러 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에러 텀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이 된 독립변수 이외에 소득이라고 하는 특정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종속변수 값에 영향을 주는 하지만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이 여기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모형이라고요? 모집단 모형이에요. 이 모집단 모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집단 모형을 이용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들과 독립변수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두 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예요. 맞나요? 그러한 관계가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혹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음? 파라미터죠. 뭐예요? 여기서 B0, B1, B2 얘네들이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말로 모수라고 부른다. 얘네들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된다고. 근데 그 특성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특정한 형태의 선형액의 모형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거라고. 음? 자, 교육 정도와 소득의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교육 정도에 대해서 최고차항이 1차항인 이러한 선형액의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 정도와 소득에 대해서 B1인과 B2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선형역의 모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교육 정도랑 소득 간의 2차 함수로 설명이 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교육 정도랑 소득이라는 동일한 두 개의 변수 간의 1차 함수로 설명이 되는 관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선형의 모형을 사용하는지는 무엇을 토대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지 혹은 이론적인 근거, 선행 연구에서 해당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B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B1의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기울기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당 x 변수인 x1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해석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해석이 또 들어가나요? 자, 지금 모형에 또 다른 독립변수가 있죠. x2가 있어요. 자, 이 b1은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독립변수가 무엇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x1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가 달라지는 값이에요? 달라지는 정도예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예요. 알겠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무엇에 대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선형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사회과학에서 사용이 되는 연구 방법 중에서 인과관계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사회과학에서만 쓰는 거 아니죠? 의료 쪽에서도 많이 쓰죠.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실험이죠, 실험. 실험이 어떠한 연구 방법이라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인과관계를 보기에. 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일까요? x랑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변수의 값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변수인 독립변수의 값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는 no alternative explanation이라고 하는데 다른 변수의 영향이 통제가 된 상황에서도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라고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자,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실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통제 집단이 되고요. 다른 하나가 실험 집단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에 무작위 할당을 하는 거예요. 랜덤 어사이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만 다르게 조작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혈압약을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뭐만 다르게 조작해서 처치를 해요? 독립변수의 값.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관련된 어떠한 값만 다르게 조작을 해가지고 처치를 합니다. 용량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 있죠.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비슷한 효과를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요? 선형외계 모형을 가지고 얻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종속변수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 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선형외계 모형 안에 포함을 시키면 걔네들의 영향이 통제가 된 상황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외계 모형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떠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어떠한 변수가 y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B1이 갖는 의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가 x1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모형에 어떠한 또 다른 독립변수가 있어요? x2가 있죠. B1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또 다른 독립변수인 x2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x1이라고 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게 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통제 변수를 다 모형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x1하고 y하고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변수가 x2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심플하게. 맞나요? 그러면 x2를 선형액의 모형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함으로써 x1과 y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언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x1과 y 사이에 인과관계 혹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B1의 값이 얼마면? B1의 값이 0이면 그렇죠. 0이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0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x1의 값이 아무리 변해도 y의 값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x1이랑 y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요. 상관관계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x1이랑 y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어떠한 가설이 되고 얘가 어떠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귀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B1 값이라고요?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모집단 모형은 모집단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즉 추론 통계에서 우리가 표현한 모수가 된다고요. B1이. 그 모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추론 통계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비교 기준이 되는,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는,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0이 된다고요. 0. 응? 모수의 값이, 즉 B1의 값이 0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독립변수, 여기서는 x1이죠. 해당 독립변수랑 y가 아무런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게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는 귀무가설, 추론통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설이 뭐예요? 귀무예요? 아니면 대립이에요?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맞나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표본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모수의 값을 추정을 해야 되죠. 무엇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까요? 모수의 값을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치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추정치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추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추정식을 어디에 적용해서 샘플 데이터에 적용해서 추정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추정치는 어떠한 값과 유사하다? 모수랑 유사한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추정치의 값이 어떠한 값과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제가 그리고 이 추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고자 하는 모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미 베스트한 에스티메이터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나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수인 어떠한 변수에 대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추정식이 베스트하다고요? 바이어스가 없다고요? 샘플 민이었죠. 자, 그러면 선형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이러한 파라미터, 이러한 모수에 대한 베스트한 추정식은 무엇일까요? 베스트한 추정식이라는 것은 편향이 없는 컨시스턴트한 추정식을 우리가 베스트한 추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계학습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최소 제곱이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OLS라고 합니다. 왜 OLS를 쓰는 거예요? 얘가 선형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모수 B1, B2 이런 애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추정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편향이 없다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B1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얘에 대한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걔에 대한 추정식을 대문자 B hat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가 어떠한 식이라고요? OLS 추정식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샘플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합니다.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스몰 b1 hat. 자, 얘하고 어떠한 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올라간다고요? 얘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야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전 시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추정식이 뭐예요? 얘죠, 얘. OLS 추정식이에요. 걔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이 OLS 추정식도 어떠한 분포를 따를까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중심 극한 정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포를 띌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양쪽에 어떠한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기각 영역을 설정할 때 사용이 되는 이 분포는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분포가 될까요?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OLS는 편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편향이 없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정식의 평균이 무엇과 같다? 기억이 날까요? 모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B1이 되죠. 근데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의 확률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래요? 귀무가설에서 B1이 0이래요. 그럼 여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정규 분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원래 정규 분포의 평균이 0이긴 하지만 분산은 1이 아니에요. 분산이 여기 있죠. 분산이 1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추정치를 평균을 빼고 얘로 나눠주면 되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에러항의 분산을 알고 있으면 혹은 에러항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에러항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관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게 되면 이 분포는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이 값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t-테스트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모수가 그 샘플민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맞나요? 원래는 얘인데 이 시그마를 S로 추정을 한 이 샘플민, 어떠한 추정식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를 언급하는 거를 깜빡했는데 영어로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요. 스탠다드 에러는 다시 정의하면 샘플링 분포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 분포에 대해서는 혹은 추론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보다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비슷하죠. 그래서 하면은 t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 일반적으로 얼마보다 크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크리티컬 밸류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96, 1.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값이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크게 되면 해당 밸류가 기각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기각할 수 있다?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집단 모형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 모형을 이용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특정한 독립변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맞나요? 그게 모집단 특성이 되는 거고, 그러한 모집단 특성이 선형액의 모형에 존재하는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혹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죠. 얘네들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추론 통계에서. 그래서 모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 통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0이 아니기를, 어떠한 관계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대립가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론 통계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식을 가지고 추정식을 어디에 적용해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샘플 데이터에 적용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합니다. B1 해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선형액의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베스트한 추정식이 무엇이라고요? OLS 추정식이에요. 베스트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향이 있다 없다?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의미하는 거고 편향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추정식의 평균이 무엇과 동일하다? 어?
모수랑 동일하다라는 게 편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서 우리가 얘가 귀무가설을 제시하고 있는 비교 기준이 되는 것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을 한다? 추정식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OLS 추정식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규 분포 중에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한다. 근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화를 하는데, 표준화를 하게 되면 원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표준 정규 분포를 갖기 위해서는 에러항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아야 한다.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에러항의 시그마 표준 편차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된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T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T분포의 양쪽 끝에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이 추정치에 대한 T값이 해당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값이 해당 T분포의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티컬 밸류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P-밸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